저번 시간에 저희 5장까지 마무리 했었죠. 그리고 오늘은 6장하고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좀 미리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 원래 이제 화면을 띄워서 이렇게 수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조금 저작권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화면을 제가 부득이하게 띄울 수가 없게 됐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그림 정도까지는 뭐 괜찮다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최대한 좀 그림이나 이런 사진 같은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한번 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불편하시겠지만 책으로 좀 할게요, 오늘은. 네. 자, 그러면 48페이지 6장에 여기서부터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물질내사에 관련된 내용인데, 물질내사는 여러분들 공부 다 해보셨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게 세포호흡하고 광합성 얘기 제일 많이 하죠. 근데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보면 책에 48페이지 오른쪽 부분 아래쪽에 보면 에너지에 관련된 연력학 법칙이 나옵니다. 1법칙하고 2법칙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뭐 제 책에 나와 있는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1법칙이 밑줄 그으시고, 두 번째 밑에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에너지를 보존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쉰 만큼 나갔다 해서 이게 사라지거나 아니면 새로 뭔가 등장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 전체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은 왼쪽 메뉴에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밑줄을 그어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무질서를 증가시킨다 라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무질서도라는 척도를 엔트로피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엔트로피가 높다 이 말은 무질서하다 이 말이에요. 제 방 가면 되게 무질서해요. 네, 엔트로피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어지럽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연력학 법칙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밑에 보시면 자발적 과정이라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요 얘기할 때 이제 자유 에너지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자유에너지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이게 책에 어디 보시면 되냐면 48페이지 왼쪽 아래에 보면은 자유에너지 변환 안정성하고 나와 있는 부분 있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어떠한 상황에 어떤 개의 온도나 다른 상황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 우리가 표현하기를 G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G는 이제 이걸 처음으로 말했던 깁스라는 과학자 이름의 그 첫 글자 G를 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G라고 하고, 이에 대한 변화를 우리는 델타 G라고 표현을 하고, 변화 값이 보통 마이너스가 되면 자연스럽게 변한다, 자발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자, 그 얘기가 나온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에 에너지가 이만한 게 있었고 에너지가 이만한 게 있었어요. 이 친구를 처음 있는 자유에너지, 나중에 있는 자유에너지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나중에 일어났던 자유에너지에서 처음 있었던 만큼의 자유에너지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 따르면 플러스 값이에요, 음수 값이에요? 음수 값. 마이너스 값이, 즉 델타 G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얘를 우리가 얘는 자연스럽게 변한다, 자발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반면에 플러스 델타 값이다 이러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쓰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아무래도 마이너스 델타 값을 갖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는 게 자연스럽게 변하는지, 만약에 자연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할지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변화에 대한 내용은 에너지가 들어가냐 나가냐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디에 자꾸 집중을 해요? 생명체 에너지인 ATP에 집중하겠죠. 그럼 ATP가 끊어지면서 방출된 에너지가 붙으면 얘가 마이너스 값을, 변화 값이 마이너스를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변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자연스럽게 변하지 않는 애였는데 ATP를 갖다 넣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화학이 돼버려서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책 보시면은 핵심 문제 6.2 있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면 어떤 개 혹은 어떤 화학 반응의 자유에너지가 어떻게 그 개의 안정성,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발적인 변화의 경향성 등 그리고 평형 등과 같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표를 완성하라. 그거 보니까 높은 자유에너지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얘는 지금 나중에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니까 나중에는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면서 얘가 변화한다 이 말이겠죠. 그럼 얘는 현재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변화가 잘 일어나니까 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불안정한 상태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면 걔는 안정성이 낮다라고 표시해주면 좀 좋고,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작업 능력은 더 많이 높겠죠. 안정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낮은 에너지를 갖는 게 안정성이 높고 작업 능력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높은 에너지를 갖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얘는 화학 반응을 잘 할 테니까 얘는 자발적일까요? 비자발적일까요? 자연스럽게 잘 일어나니 자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높은 자유에너지를 갖는 개는 자발적 변화, 낮은 자유에너지를 갖는 개는 비자발적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높은 에너지를 갖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상태니 얘가 앞으로 평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거고, 낮은 에너지를 가지면 얘는 원래 지금 현재 평형 상태를 유지할 테니까 계속 얘는 유지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페이지 50페이지. 이게 PPT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긴 없네요. 그죠? 자, 자유에너지의 물질대사. 자, 아무래도 우리는 어디 자꾸 관심을 가져요? 생명체의 물질대사에 자꾸 관심을 가질 거예요. 물질대사. 물질대사는 우리가 생명과학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와 뭐? 동화와 이화죠. 동화는 뭐죠? 뭔가 물질이 합쳐지는 거, 합성되는 과정에 에너지는 들어가요, 나가요? 그죠? 에너지가 들어온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도 한다. 마찬가지 이화는 물질이 분해되는 과정. 그래서 이 친구는 발열 반응이라고 한다. 괜찮죠? 우리가 이제 주로 집중해서 다루는 건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델타 G를 값을 가질 애는 동화에 가까울까요? 이화에 가까울까요? 마이너스 델타 G는 자발적으로 잘 일어나야 되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뭐 어느 걸까요? 이화 반응이겠죠. 자, 거기 책의 왼쪽 맨 위에 거기 보시면 맨 마지막 그 핵심 문제 6.3에 보면은 맨 마지막 세 번째 줄 볼게요. 어떤 발열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반대 반응에 의해 필요로 한 에너지와 동일하다. 거기 보면은 발열 반응이 마이너스 델타 G 보이죠? 여기 밑줄 그으시고, 두 번째 반대 반응은 이제 발열 반응 얘기하는 거니까 흡열 반응 얘기하는 거니까 플러스 델타 G다. 6.3 보시면 핵심문 6.4 물질대사의 비평형은 생물에 필수적이다. 즉 물질대사 반응들이 평형에 도달되는 세포는 죽는다. 세포의 반응들이 평형에 도달하지 않도록 막는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책에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놨더니 좀 지울게요.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들을 보니까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놨더라고요. 자, 이렇게 생긴 관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따라요. 그럼 물이 이게 쭈르르륵 흐르겠죠. 그럼 여기에 중간중간에 터빈이 이렇게 있는데 터빈이 돌면서 여기에 형광등인데 이상하다. 형광등을 이렇게 켜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럼 얘가 물이 쭈르륵 흐르면서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 변화로 인해 가지고 터빈이 돌면서 빛이 날 거다. 그러면 이 물이 움직이면서 어떤 화학 반응에 생긴 물질들이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뭔가 화학 반응이 연계된다는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제일 단적으로 본 예시가 이거예요. 우리가 세포흡은 포도당 플러스 산소가 들어가면서 이산화탄소랑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근데 광합성은 어때요? 광합성은 여기서 만들어진 물질이 들어가서 빛 에너지를 받아 포도당과 산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다. 어떤 물질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산물이 다음에 다른 과정에 참여할 거고 또 마찬가지 거기에 산물이 다른 과정에 참여하는 이런 어떻게 일련의 연계 과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예요. 그래서 뭐 답을 굳이 하자면 뭐 세포는 지속적으로 다른 뭐 세포로부터나 다른 조직으로부터 반응물을 계속 공급받음으로써 계속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다. 나중에 그 제가 뒤에 가면 세포흡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밑에 자, 에너지 연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하면서 이제 ATP 구조가 나오죠. 핵심 6.4 보시면은 지금 현재 뉴클레온 보시면은 원래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 당, 인산이 각각 한 개씩 존재하는 건데 ATP는 인산이 몇 개가 존재하죠? 3개가 존재하죠. 그러면 A는 염기, 아데닌, 염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당, 그죠? 이 친구는 리보스예요? 디옥시리보스예요? 그죠? 이 친구는 리보스입니다. 그 다음에 인산이 3개가 붙어있는 이런 구성으로 있는 게 ATP다. 그럼 이제 ATP 과정을 설명을 좀 잠깐만 하면 ATP를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염기가 아데닌인 경우에 이름을 ATP라고 지은 거예요. 만약에 이 염기가 아데닌이 아니고 구아닌이라고 하면 이름 뭘까요? GTP, 그죠? 뭐 이게 유라실이면 UTP, 뭐 타이민, 티민이면 TTP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사이토신 있으면 CTP.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 것뿐인 거고 실질적으로 다 에너지를 쓰는데 그때 에너지 어디에 저장돼 있죠? 바로 여기 인산과 인산이 서로 연결돼 있는 여기에 고인산 결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축적돼 있다. 그건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끊어지면서 에너지가 방출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책에 50페이지 오른쪽 메뉴에 어떤 결합이 끊어지는지 표시하라고 돼 있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에너지 인산 결합 끊어지는 거 얘기하는 거고 어떤 화학 메커니즘이냐면 가수분해 반응 끊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어떻게 이 반응으로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는지 설명해라.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성분들이라서 서로 붙어 있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툭 끊어지면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예요, 많이. 자, 넘어갈게요. 6.5는 아까 제가 그 세포흡하고 그 이제 광합성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라서 이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1페이지 보시면 효소 얘기가 나오는데 효소는 우리 몸에 요거 잠깐 얘기할까요? 효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생명체에 존재하는 촉매작용을 하는 물질이다. 주로 뭐로 구성되어 있죠? 구성물질 주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단백질로만 구성된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전효소라는 건 뭐 더하기 뭐다? 주 효소 더하기 보조인자가 합쳐진 건데 이때 단백질로 구성된 건 주효소가 주로 단백질로 구성돼 있고 보조인자가 뭐로 돼 있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뭐 비타민과 같은 유기물 비타민 같은 거 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금속이온 헤모글로빈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철 이런 것들이 합쳐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보결 쪽이다 뭐 하면서 이게 지금 구분이 약간 좀 애매한 게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일단은 유기물 물질 같은 경우에는 보조인자로서 주요소에 결합해서 화학 반응에 참여하고 나면은 떨어지기도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금속이온 같은 경우에는 붙으면 얘가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얘를 잘 안 떨어진 이 친구들을 우리가
얘들을 우리가 복열 쪽이라고 하자라고 부른 거고, 이게 좀 경우에 좀 따라 다른가 봐요. 이게 금속이온이 붙었다가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약간 좀 관계가 모호해지긴 했어요. 그냥 보조인자 중에 구성 물질이 유기물도 있고 아닌 것도 있구나 정도만 알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효소가 하는 일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거죠. 어떤 화학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려면 얘가 그냥 직진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한번 에너지를 한번 머금었다가 변화하는데, 이때 그 에너지를 머금는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활성화 에너지라고 하고, 효소가 있으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낮춰지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림으로 바로 볼게요. 핵심 문제 6.6 보시면 거기에 지금 A, B, C, D 나와 있죠. A는 지금 이제 Y축 얘기하는 거니까 Y축은 자유에너지 얘기하는 거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물이 꼭대기로 에너지를 최대로 머금은 이 상태를 우리가 전이 상태라고 합니다. 그 다음 C 같은 경우에는 현재 효소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활성화 에너지를 표현한 거고, D 같은 경우에는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얘기하고, E는 뭐죠? 우리가 이제 어떤 책에 보면 이걸 반응열이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얘를 변화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자유에너지의 변화 델타 G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반응열 해도 괜찮고, 반응의 뭐 델타 G 값이다 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이런 발열 그래프인데, 요거를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문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넘어가서, 그래서 효소에 관련된 내용, 뭐 어려운 내용은 뭐 딱히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안 하고요. 페이지 넘어가시면 52페이지에 설명이 이제 그중에 경쟁적 억제자랑 비경쟁적 억제자라는 설명이 나와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52페이지 왼쪽 위에, 52페이지 왼쪽 위에 보시면 경쟁적 억제자와 비경쟁적 억제자, 이것도 이제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런 효소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떤 기질과 결합하는 이 부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활성 부위라고 하죠. 활성 부위. 이제 활성 부위에 어떤 반응물, 즉 기질이 들어오게 되면 반응을 해가지고 뭐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키죠. 근데 이 친구가 얘랑 비슷하게 생긴 또 다른 물질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누구에 대해 경쟁하죠?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거에 대해서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경쟁적 저해제 또는 억제자라고 불러요. 그럼 얘가 경쟁적 저해제가 만약에 수가 기질에 비해서 많아지면 얘는 화학 반응을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하고, 반대로 경쟁적 저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의 양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얘의 효과는 미미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실제로 이런 이제 가지고 이제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근데 어떤 특정 효소 같은 경우에는 활성 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제 기질이 결합을 할 건데, 기질이 결합하는 것과는 다른 부위에다 결합하는 경우도 존재하더라. 그래서 아예 활성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에다 결합하면서 얘의 활성을 어그러뜨리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경쟁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한다. 그죠? 그건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프를 보려고 제가 이거 했어요. 보시면 얘가 이제 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이라 하자. 그러면 경쟁적 저해제가 없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활성이 나타날 텐데, 경쟁적 저해제가 존재하면은 얘가 속도가 느려지면서 올라가지만 결국은 끝에 다다르죠. 근데 비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얘가 이미 여기 물질이 결합해버리면 활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예 반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은 형태를 띠게 되더라. 이런 것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6.8 보시면은 경쟁적 억제자하고 비경쟁적 억제자, 이 친구들이 각각 어디에 결합하는지 물어보면 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에, 비경쟁적 부위는 활성 부위가 아닌 부위에 결합한다.
자, 넘어가서 보시면은 6.5 밑에 52페이지 왼쪽 아래쪽에 보면 효소의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나중에 세포흡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활성자와 억제자라는 표현이 거기 어디 보시면 되냐면 6.5페이지 맨 왼쪽 아래 보면은 협동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 위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활성자, 억제자라고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 밑줄 그어볼까요? 활성자, 억제자는 사실 효소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양을 계속 변형시켜요. 왔다 갔다 뭐가 자꾸 변형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 친구를 어떤 화학 반응에 잘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이 되면은 그때 활성자가 붙으면 이 상태로 딱 스톱을 해요. 그리고 이제 활동을 하러 다녀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비활성 상태여서 이때 비활성자, 억제자가 와서 붙으면 이 억제된 상태에서 또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더라. 이걸 우리가 이제 활성자와 억제자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협동성. 협동성은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헤모글로빈이죠. 잠깐 보시면은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보면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효소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친구가 활성 부위에 여기 활성 부위에 물질이 와가지고 이렇게 붙었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딱 붙으면서 이 부위도 같이 활성이 돼요. 그러니까 도미노 같은 느낌이에요. 도미노. 내가 탁 건드리면 다른 애들도 쫙 활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헤모글로빈이라고 한다면 얘가 산소가 되겠죠. 산소가 탁 결합하면 나머지 제가 두 개만 그렸는데 실제로 더 많아요. 나머지 효소들도 활성이 생기면서 다른 산소랑 더 잘 결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자? 협동성이라고 불러요. 협동성. 아, 이런 것도 존재하는구나. 그 다음 어떤 물질 A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녹말이라 합시다. 녹말. 예를 들어서 녹말을 분해한 효소 이름 뭐죠? 녹말 분해 효소 아밀레이즈. 그 다음에 분해되면은 엿당 분해 요소는 말테이즈. 이 친구가 최종 분해되면 이제 포도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포도당 양이 너무 많아지면 여기에 있는 효소한테 가서 결합을 함으로써 얘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걸 뭐라고 하죠? 되먹임 억제라고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화학 반응에서 1년에 일어나는 과정 중에 특정 맨 마지막이나 아니면 중간 단계의 어떤 산물이 거기 있는 어떤 효소 단계에 결합하면서 전체적인 활성을 낮추게 하는 일종의 조절 작용을 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됐죠? 이걸 우리가 되먹임 억제라고 하고, 저희 왼쪽에 52페이지 왼쪽 아래에 보면 협동성 밑줄 그으시고, 오른쪽 메뉴에 되먹임 억제에 의해 조절된다. 그걸 우리가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핵심 문제 6.9에 보시면 ATP와 ADP 둘 다 효소 활성자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 나중에 제가 세포흡 가면은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텐데, ATP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상식적으로 세포흡이 막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ATP 양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꾸 늘어나겠죠. 그럼 ATP가 너무 늘어나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ATP의 양이 늘어난 이 ATP가 이제 어떤 활성이 일어나는 세포호흡 과정의 일부에 들어가 가지고는 활성을 억제하기도 해요. 반대로 그럼 세포호흡이 잘 안 진행되다가 ATP가 이제 계속 사용을 하겠죠. ATP가 사용되면은 ADP나 AMP 형태로 변화하겠죠. 그 물질이 또 가가지고는 활성을 더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중에 이제 우리 유명한 친구 누구 있죠? 기억나시나요? PFK. 세포가스 할게요. 아무튼 그런 친구가 있어요.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기초. 나중에 뒤에 가면 자세히 할게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ATP가 억제자나 AMP나 ADP 같은 경우에는 촉진자로 이용할 수도 있다.
됐죠? 그럼 활성자로 되어 있네 여기는. 그럼 이 중에 억제자는 ATP에 해당할 거고 그 다음에 활성자는 ADP나 AMP에 해당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문제 볼게요. 53페이지. 자, 지식의 체계화 보시면은 아까 제가 설명해드렸던 부분이네요. 1번 자유에너지의 개념과 물질 대사 간의 관련인데 자유에너지 이화 반응은 마이너스 델타 G 값이고 동화와 흡열 반응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델타 G 값이다. 다음에 효소는 물질 대사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53페이지 보시면 돼요. 거기에 문제 2번 지식의 체계화 문제 2번 볼게요. 효소는 물질 대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지식의 검증 같이 해볼게요. 1번 생명체의 화학적 과정들의 전체 또는 화학 반응 이걸 우리가 물질 대사라고 하죠. 물질 대사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잡한 분자들을 합성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로. 합성이니까 이건 동화예요, 이화예요? 동화. 그 다음에 3번 위치나 구조로부터 생기는 에너지의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위치 에너지라고 많이 표현을 하죠. 제가 그때 핸드폰 기억나세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올리면 위치 에너지가 높으니까 불안한 상태다. 그 다음에 4번 가장 무작위적인 에너지 형태. 이걸 우리가 자유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고 무작위의 척도를 뭐라고 하죠? 엔트로피라고 한다. 6번 전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분자들에 의해 흡수되어야 하는 에너지는 요거는 활성화 에너지. 전이 상태가 되어야 하니까. 그 다음 7번 활성 부위에 결합함으로써 효소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억제제. 활성 부위에 결합하니까 경쟁이에요? 비경쟁이에요? 경쟁. 그 다음에 8번 효소에 결합하고 효소의 기능에 필요한 비단백질성 유기분자, 유기물. 요거는 우리가 보조인자 해도 괜찮고 조효소 해도 괜찮아요. 제가 빼는데 아까 전에 보조인자에 유기물하고 금속이온 있죠. 그 중에 특히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조효소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9번 경로의 산물이 경로 초기의 효소에 결합하는 조절장치. 경로 산물이라고 그랬죠. 요거 얘기하는구나. 녹말, 엿당, 포도당 진행하는 과정에 산물이 얘들이 가가지고는 효소를 억제하는 이걸 우리는 되먹임 억제라고 한다. 다음 이제 알로스테릭이죠. 그 다음 10번 ATP로부터 인산기를 전달함으로써 생성되는 더 반응성인 분자. 요거 잠깐 볼게요. 칠판. 어떤 물질이 있어요. 알 수 없는 물질 A라고 할게요. 이 물질이 있는데 반응성이 별로 없어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얘가 필요해. 난 쓰고 싶어. 그럼 얘를 활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쓴다 그랬죠? ATP와 같은 생체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럼 얘가 결합하면 어떻게 변해요? 어떻게 되냐면 이 물질에 인산이 이렇게 붙고 ADP가 이렇게 변하겠죠. 그럼 얘가 뭐로 변해요? 원래 초기에 있던 이 물질에서 더 활성이 된 상태로 변화해요. 그럼 앞으로 얘는 어떤 화학 반응에 참여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친구, 이거 기억나세요? 포도당 ATP 딱 하나 들어가면은 뭐로 바뀌죠? 포도당 인산이 결합한 형태. 해당 과정 기억나시죠? 요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포도당 자체는 별로 활성이 없지만 ATP를 갖다 넣어줌으로써 활성을 띠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얘가 좀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거예요? 감소한 거예요? 불안한 상태인 위치 에너지가 증가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유 에너지를. 됐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10번을 뭐라고 하냐면 인산화 중간 대사물이라고 불러요. 여기 통칭해서. 그게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인산화 중간 대사물이라고 부른다. 또는 뭐 중간 산물에도 괜찮고요. 자, 그럼 볼게요. 1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화 경로와 동화 경로들은 대개 세포 내에서 연계된다.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물질이 동화 과정에 나온 게 이화에 쓰기도 하고 이화에서 나온 게 동화에도 쓰기도 하고
자, 요거는 이제 정의 물어본 거니까 C로 바로 볼게요. 한 경로에서 방출된 자유에너지는 다른 경로를 구동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요 얘기도 나중에 하겠지만 혹시 기억나세요? 그 명반응하고 안반응. 명반응에서 만들어진 ATP가 안반응에 이용되는 거죠. 에너지도 같이 이동을 한다. 그 다음 2번. 연력학 제1법칙에 따르면 1법칙 뭐였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총량은 보존이 된다. 그러면 10번 보시면 우주의 에너지 총량은 보존된다. 이건 정의니까 넘어갈게요. 3번. 세포가 포도당을 분해할 때 에너지의 약 34%만 ATP 분자에 담겨진다. 나머지 66%는 뭐로 바뀌죠? 맞아요. 열에너지. 열에너지로 바뀌는 게 엔트로피 관점에서 뭐가 된 거예요? 그냥 밖으로 퍼진 거죠. 무질서하게 터진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거는 무질소도가 증가한 거니까 연력학 제2법칙에 해당하겠네요. 이해됐죠? 3번은 B. 이것도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열로 손실된다. 열로 사라진다. 4번 마이너스 델타 G. 요거는 자발적이에요? 비자발적이에요? 자발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다시 볼게요. A. 에너지량 G는 일을 하는 데 사용된다. 그죠? 실제 일할 때 뭔가 사용하겠죠. B. 반응은 자발적이다. 오케이. C. 반응물은 생성물보다 더 많은 자유에너지를 갖는다. 에너지를 많이 가진 상태에서 안 가진 상태로 변하는 게 우리가 자발적이라 그랬죠. 맞네요. 마이너스 델타 G네. D.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 이거 위에 있는 거 다 맞네. 정답은 E가 되겠네요. 다음 5번. 5번도 아까 1번하고 유사한 문제죠. 어떤 연계 반응에 대한 설명이네. 세포가 물질 내사 비평형을 유지하게 되는 방법은, 그러니까 평형한다는 얘기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쓰는 내용 중에 확산 한번 떠올려 볼까요? 확산은 농도가 고농도에서 저농도 방향으로 뭐가 움직이는 거죠? 용질이 움직이는 거죠. 언제까지? 서로 같아질 때까지. 그냥 평형을 이루려고 이제 움직이는데, 만약에 평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세포 내부에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포도당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세포업을 해야 돼요. 하기 위해서 얘가 포도당을 이렇게 흡수하겠네요. 그럼 흡수하게 되면은 언제까지 흡수가 돼요? 서로 같아질 때까지 흡수할 거예요. 근데 이 포도당을 계속 분해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물질로 변환한다든지 아니면 흡수한다든지 등등등의 어떤 다른 화학 과정이 들어가면 이 세포 내부에 있는 포도당 양은 외부에 비해서 항상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감소된 상태를 유지하니까 밖에 있는 포도당은 계속 뭐 하려고 해요? 들어오려고 하겠죠. 요 과정을 하는 거예요. 일련의 연계 반응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요것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할게요. 한 번 더. 자, 5번에 A 보시면 물질 내사 경로에서 반응의 생성물이 다음 단계로 빨려 들어간다는 말은 좀 그런데 다음 단계로 그냥 간다,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계해서 넘어가는구나.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항상 평형이 아니라 비평형 상태를 유지하는구나. 자, 6번. 흡열 반응은 아래와 같다고 설명될 수 있다.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은 자발적이에요? 비자발적이에요? 비자발적. 한번 볼게요. A번. 활성 에너지를 첨가하여 자발적으로 진행한다. 그건 아니고. B. 반응물보다 더 많은 자유에너지를 갖는 생성물을 생산한다. 자유에너지가 더 많아진대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더 많아진대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많아진대요. 그럼 더 많아지는 거니까 얘는 에너지가 들어온 거네요.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흡열 반응이네. 오케이. 정답은 B겠구나. 이해되세요? 약간 헷갈리시는 것도 좀 있죠? 괜찮아요. C. 효소에 의해서 촉매될 수 없다. 아니죠. 효소에 촉매될 수 있다. 그 다음에 D.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다. 아니다. 요거는 흡수하는 것이다. E. 에너지 연계를 위해 ATP를 생성한다. 요거는 이제 요렇게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ATP 생성보다는 에너지를 이제 합성한다 하면 더 맞겠네. 에너지를 더 자기 몸속으로 넣는다. 대표적인 예가 광합성. 7번, 6번 정답은 B고 7번. ADP와 무기인산으로부터 ATP를 생성하는 것은 얘는 합성이에요? 분해예요? 합성 반응이네. 오케이. 합성이면 흡열 반응으로 이해하자. A.
발열 반응이다. 아니다. B. 더 반응성이 되는 중간 대사물로 인산기를 전달한다.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해당 과정할 때 원래 본래 기질 속에 붙어있던 인산을 ADP에다가 떠넘겨주는 요 작업을 우리가 기질 수준 인산화라 그랬죠. 요렇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 문제 보니까 더 반응성 있는 중간 대사물로 인산기를 전달한대요. 이 말은 위에 있던 인산을 이렇게 넘겨준다 이 말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ATP를 합성하는 게 아니라 얘를 분해하는 작용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 다음 C. 세포 작업을 가동할 수 있는 불안정한 에너지 화합물을 생성한다. 그죠? ATP는 인산이 전부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상태다. 그러면 AMP 여기 적으면 AMP, ADP, ATP를 서로 비교했을 때 누가 가장 불안정해요? 이 셋 중에서 얘가 가장 불안하겠죠. 마이너스가 가장 많이 있으니까 불안한 상태고 얘가 에너지 방출량이 이 셋에 비해서 얘가 제일 많겠죠. 그럼 얘가 상대적으로 안정한 상태겠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세포 작업을 가동할 수 있는 불안정한 에너지 화합물을 생성한다. 그죠? ATP가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에너지를 방출함으로써 다른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D. 표준 조건에서 마이너스 7.3kcal. 이건 숫자 아시죠? 마이너스 7.3kcal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마이너스니까 이제 자발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것이다. 2. 인산 결합의 가수분해를 수반한다. 인산 결합할 때 얘가 인산 이렇게 돼 있는데 가수분해 반응은 뭐라 그랬죠? 여기에 물이 첨가되면서 뭐 하는 반응? 끊어지는 반응. 그래서 이거는 가수분해가 되면 ATP가 ADP나 AMP로 변하는 현상을 말하는 거겠네요. 틀린 말. 그래서 아까 D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3이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라서 얘가 이제 발열 반응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현재 문제에서 물어본 건 ATP를 합성하는 거니까 흡열 반응이라서 D는 틀린 말이에요.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54페이지 8번 유도적합은 무엇인가? 유도적합 이것도 되게 많이 보셨을 건데 이거 보통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런 말 되게 많이 써요. 장갑을 원래는 크기가 손보단 좀 약간 작아요. 근데 얘를 끼우면 딱 맞게 된다. 이게 유도적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열쇠, 자물쇠 모델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이제 아구가 사투리인가? 뭐라 그러죠? 표준어로 뭐라 그러죠 이걸? 입이 맞다 그러나? 아무튼 맞는 게 와가지고 이렇게 착 결합한다. 이걸 우리가 열쇠, 자물쇠 모델이라고 한다. 아구 뭐라 그러지? 감독님 이거 뭐라 하나요? 네, A번 볼게요. 기질의 결합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과정이다. 기질이 이거 유도적합 모델은 그냥 이제 몸이 딱 알맞게 결합한다는 얘기니까 이제 정의부로 본 거라서 답 바로 볼게요. C. 기질의 결합은 기질 결합을 압박하거나 휘게 할 수 있는 활성 부위의 모양을 바꾼다. 그죠? 활성 부위가 변형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제 과학자들 얘기를 해요. 아마 유도적합 모델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기질의 모양을 변형시킴으로써 얘가 좀 더 화학 반응을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자, 이제 8번은 이제 정의 물어본 거에 넘어갈게요. 9번. 9번에 보시면 실험에서 pH를 7에서 6으로 바꿨대요. 그럼 얘는 산성화된 거죠. 산성화된 과정에서 생성물의 형성이 증가되었다. 그러면 이 효소 같은 경우에는 pH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하니까 좀 더 활성이 생겼구나. 적정 pH가 산성화되는 방향이구나. 를 알 수 있는데 거기 보시면 B를 잠깐 볼까요? B번. 효소의 적정은 pH는 6이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펩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우리 몸에 어디에서 반응을 많이 하죠? 위죠. 위는 pH가 보통 얼마? 2 정도 돼요. 그러니까 pH가 2라는 얘기는 굉장히 산성인데 이 상태에서 과학자가 펩신의 활성도를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어떻게 돼요? 2에서 최대가 되는
이런 그래프를 본 거예요. 그런데 아밀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디에서 pH 7 정도에서 활성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발견을 합니다. 아, 그렇다면 pH에 따라서 효소는 활성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면 펩신 같은 경우에는 pH 2에서 최대를 찍었으니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펩신의 최적 pH는 2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약간 좀 개인적으로는 별로긴 한데 pH 6에서는 생성물이 형성되었다, 더 많이 증가했다는 표현은 있지만 얘가 최대점을 찍었다 또는 뭐 최대로 반응했다 이런 표현은 없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적정 pH는 얼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적정 pH 얼마나 말할 수 있어요? 이것만 보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 말 이해되죠? 적정이라는 것은 그 효소가 어떤 생성물을 만들어낼 때 그 속도가 최대점을 찍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는 누가 적정 pH인지는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 이 문제 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B를 딱 보고는 순간 이게 B가 맞다고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적정이라는 거는 속도가 최대일 때를 의미한다. 다음 E, 효소는 pH 6에서 더 활성이 있는 모양이다. 여기 이렇게 숨겨놓은 거예요. 맨 마지막 2번에다가. 이제 이러면 이해되죠. 6에서는 좀 더 활성이 일어났구나 정도만 확인 가능하구나. 다음 10번. 물질 A가 효소 반응에 첨가되었을 때 반응물 생성이 감소되었대요. 그러면 얘는 뭐 된 거예요? 경쟁적 저해제거나 또는 비경쟁적 저해제 둘 중 하나겠구나. 근데 문제 뒤에 보니까 더 많은 기질을 추가해도 생성물 형성은 증가되지 않았대요. 그럼 제가 아까 그래프 그렸던 기억나시죠? 그래프 어떻게 됐죠? 얘가 경쟁적 저해제 같은 경우에 속도는 느리지만 결국 최대가 되지만 비경쟁적 저해제는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최대가 일어나지 않더라.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생성물 형성이 증가되지 않았으니 얘는 비경쟁적 저해제를 의미하는 거겠구나. 정답은 E. 11번. 자, 다음 특징들 중에 어떤 단백질 효소의 기질에 대한 특이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 책임이란 말 좀 그래요. 이게 제 생각인데 영향이 있는 것으로 바꿔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의 특수한 부위가 누구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2번 보실게요. 효소의 활성 부위에 있는 아미노산들의 알기. 제가 저번 시간에 알기 설명할 때 아미노산 종류 설명하면서 했던 말씀 기억나세요? 산성은 무슨 산이 붙은 것들이다. 그 다음에 염기성은 뭐뭐다. 이런 친구. 그 다음에 비극성 전하를 띠고 있다. 기억나시죠? 그게 알기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걔네가 플러스니 마이너스니에 따라서 다른 물질과 잘 결합할 수도 있고 잘 결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기가 단백질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세요. 괜찮죠? 이건 이제 분자적 수준에서 본 거예요, 효소를. 효소라는 건 다른 기질의 어떤 만약에 플러스 성질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질이 플러스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럼 얘랑 결합하는 효소는 어떤 성질이 강하겠어요? 마이너스가 있겠구나. 그럼 마이너스가 있는 거니까 뭐 산성 아니면 전하를 띠거나 하는 알기들이 많이 존재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럼 11번 좀 체크해 주시고 12번. 효소는 다음 어떤 변수를 높이는가? 효소는 뭐 하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춤으로써 화학 반응을 잘 또는 빠르게 해주는 거죠. 이제 문제 A번. 델타-G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반응열이었죠. 반응열 변화 있어 없어요? 변화 없다. 그 다음에 B. 생성물의 자유에너지는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죠. 동화일 경우에는 자유에너지가 동화일 경우 증가할 거고 이와는 감소하겠죠. 활성화 자유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거는 감소시키죠. 활성 에너지는. 그 다음에 D. 반응 속도는 향상시킨다. 평형은 됐고. 13번. 필수 미량 원소인 아연은 어떤 효소들의 활성 부위들에 결합하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한 아연 이온은 아마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할 것이다. 미량 원소 아연이니까 아연은 금속 이온이죠. 그럼 얘는 보조인자에 들어가겠네요. 보조인자는 어떤 촉매 기능을 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물질이다. 정답은 B가 되겠네요. 보조인자. 이것도 정의 물어본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거기에 14번 볼게요. 14번 그래프. 14번 그래프 보니까 여기에
L이라는 물질이 M과 N으로 분해되는 반응이죠. 그럼 그 중에서 효소 촉매 반응의 델타 G 값이 뭐니라고 물어봤네요. 델타 G는 반응 열 얘기하는 거니까 A, B, C, D, E 중에서 D. 이해되셨죠? D. 그다음 15번. 도표에 어떤 선이 촉매되지 않은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내는가? 어떤 선이 촉매가 안 됐다는 얘기는 활성화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B하고 C 중에 어느 거? C. 16번. 다음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가 이 반응을 가장 잘 나타내는가? 지금 현재 얘는 자발적이에요, 비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델타 G 값이 마이너스겠죠. 그럼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17번. 협동성에 있어서 협동성이 아까 뭐였죠? 협동성. 어떤 기질이 효소가 있으면 기질이 하나 딱 붙으면 나머지 효소들이 더 활성을 띠게 하는 거. 협동성. 정의니까 10번 바로 볼게요. 효소의 한 소단위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분자는 다른 소단위의 활성 부위에 영향을 미친다. 더 활성을 띠게 한다. 자, 마지막 18번. 요거 쉴게요. 18번. A, B, C, D, E의 물질 대사 경로에서 물질 E는 A에서 B를 촉매하는 효소에 어떤 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이는가?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 지웠구나. 기억나시죠? 녹말. 그렇죠? 엿당, 포도당 했을 때 포도당이 다른 효소 자리에 가가지고는 너무 포도당이 많을 경우에는 활성을 억제시키고, 만약에 적으면 촉진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과정이 촉진된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E라는 물질은 A에서 B로 가는 효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요? 억제하겠어요? 촉진하겠어요? 억제하겠죠. 그럼 이제 되먹임 억제인데, 이건 제가 이 범위는 이 되먹임 억제라는 거는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로서 기능을 하겠구나, 또는 되먹임 억제자로서 기능을 하겠구나,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7장 세포하고 발효 요거 진행하도록 할게요.